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여딜 7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식당 등의 이용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방역 강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연말 정책 운용 방향도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내년 기준금리 인상도 3차례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인데 아무래도 인원 제한, 영업 시간 축소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이제 방침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있나요? 네, 일상 회복이 2주 동안 다시 멈추고 거리두기가 또 강화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들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이게 감염법에 따라서 정부의 업무 제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법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이게 지난 그 하반기 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통과된 법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손실보상법이 집합금지, 그러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계층, 또 영업 제한, 이 두 종목,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는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만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고쳐서 예. 시간 제한을 하던 거는 물론이고 인원수 제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거리두기 2주 동안 강화하면서 4명 이상은 한 자리 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법으로 하기로 했다. 예. 이제 이게 당장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법적 절차를 밟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손실보상법 범위 내에 예.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현재 정부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누어줬던 재난지원금을 또 할 수 있다. 그밖에 특별융자, 이런 지금 다양한 대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예.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예. 일단 먼저 거리두기 조치를 해놓고 보상은 사후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입법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연말 정책과 함께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지금 불확실성이 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는 4%대 실현을 하겠다고 밝혔고 또 내년에는 3%대 초성장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좀 실현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그 체계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서 1년에 2차례 경제정책 운용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함께 이를 실현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예.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안이 다음 주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새해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한 어떤 기본 프레임이 나왔거든요. 예. 자, 여기서 우선 거시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올리면 내년에 3%대의 성장을 하겠다. 3%대라는 것은 3.0에서부터 3.9%까지. 예.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거리두기로 들어가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4% 성장은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 현재 지금 세금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잘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4분기에 재정 집행을 하겠다. 특히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고라는 게 특별 고용돼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니고 또 경영자도 아닌 애매한 직책에 있는 보험 모집인 같은 분들, 예. 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 그것을 좀 더 연장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하겠다. 저 연장이 되게 되면 정부 지원도 더 받고 대출금도 좀 더 천천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중단되었던 것으로 인식이 됐던 어떤 취약계층,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도 12월 달 연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미국 FOMC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년에는 3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인상을 시사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그 메시지일까요? 네, 뉴욕 증시의 그 변화상을 시간대별로 보면요. 예. 뉴욕 증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인 금융 긴축을 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지금 마감 시세인데요. 장 마감에서는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 저기는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저기는 2% 이상 상당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대목을 보면 적어도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때 미국 연준의 이번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매우 기대 이상으로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매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매파보다는 시장 금리를 하락을 시키고 또 네. 증시를 부양시키는 비둘기파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나타난 정책을 보고 왜 뉴욕 증시는 이것을 비둘기로 봤느냐. 현재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큰 정책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유동성 살포를 속도를 조금 줄이는 이 테이퍼링, 이 속도 그 테이퍼링의 규모를 현재 월 150억 달러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억씩 달러 줄인다 그러면 2배로 줄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통화 공급은 내년 3월로서 끝납니다. 코로나 지원을 위한 특별 공급이요. 예. 그게 이제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이 맞춰 떨어지는데요. 당초에 6월 달쯤 끝나기로 했던 게 3월 달로 끝나니까 예상보다 통화 긴축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금리도 당초에 내년에 한 번 정도 올리는가 점도표에 나왔었는데 이게 3번 이렇게 돼서 얼핏 보면 겉으로 나타나 보면 상당히 긴축 기조로 매파적 신호가 종전보다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 바라볼 때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것을 구별할 때는요. 지난해보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긴축이냐 완화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무려 6.8%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물가가 3.7% 올랐는데 벌써 기준금리를 2차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도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내년에 가서 2번, 3번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지 당분간 계속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대목은 인플레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늦추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새로 연준 의장에 부임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 인플레를 꼭 잡아달라 이랬으면 예상 같아서는 금리를 바로 올린다라는 얘기도 나왔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미국은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비둘기적인 신호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하락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0%대 금리를 쭉 유지하는 동안 우리는 금리를 2번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1%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미국이 3차례 더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번 금리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1.0%거든요. 미국은 0%죠.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물가나 금리가 잠재 성장률 정도 올라가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게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2, 3%는 되어주는 게 정상인데 금융 정상화를 위해서도 어느 나라든지 다 금리는 좀 더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금리를 올리는 시점과 그 폭이 문제인데 미국은 일단은 금리를
올해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금리를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또 2번 올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통화의 신용도가 미국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환율이 시장이 요동치는 시점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내년 중반기 들어가서 금리를 3번 더 올리면 우리도 같이 따라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리는 약 3%, 미국 금리는 2%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올리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 서부권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이제 7개월 만에 하락을 보였거든요. 실거래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하락을 기록한 만큼 변곡점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아파트 가격에 어떤 새로운 기류가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원이라는 곳, 국영기관입니다. 국가 공기업인데요. 이 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우리 지금 아파트를 사고 팔면 바로 국토부에 한 달 내에 내가 얼마에 샀고 팔았다는 것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의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4구라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이런 지역, 예. 이런 지역과 서울의 서북 쪽,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쪽이 7개월 만에 가격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오르는 상황에 비추어 봐서 지금 그래픽에 놓고 보면 예, 확실히, 하락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꺾였습니다. 예, 그게 모처럼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기조적으로 굳어졌느냐 아니면 통계 일시적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냐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오랜만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하락할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호탄이다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잠시 그냥 숨을 고르는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는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 정확도가 높기 위해서는 통계의 표본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대출 중단 사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쇼크 속에 거래 자체가 지금 절벽, 거래 네.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통계의 유의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요. 네. 또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급매물, 종부세를 피해가는 급매물이 가격을 싸게 내놨는데 거래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 한두 개만 실거래에 걸렸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란 데 대한 피로감이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이 긴축 기조로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대세 하락 쪽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물가와 금리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또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물가보다 더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예. 물가가 더 오른다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실물 자산만 오르는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 기조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예. 또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와 물가 이 상관관계 누가 이기느냐 이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